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당초 10조 원으로 발표한 필수 추가 경정 예산 규모를 2조 원 늘린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50만 원씩의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사업자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추경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주 미국과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시작합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 일본에 이어 다음 주 한국과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LNG 수입, 농업 부문 등의 비관세 장벽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번에 합의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일시 유예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관세 면제 질문에 대해 자동차 업체들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자제품처럼 자동차 부품도 일정 기간 관세 면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식 숙박업이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음식 숙박업의 생산 지수가 22개월 연속 줄고 있는데요. 자영업 불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캠코와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실상은 어떤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충은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등장하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내수 부진의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받으면서 최근 줄폐업과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독 높아서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가 되곤 하는데요. 자영업 부진 어떤 상황인지 해법은 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한두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데 이장원 대표님, 세무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 얘기를 좀 많이 들을 텐데 자영업자들의 고충, 특히 뭐 음식 숙박업이 제일 안 좋다 그래요.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우선은 이번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음식 숙박업도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를 했었는데 3월 법인세 신고? 예. 사실 뭐 5월세, 종소세까지 거의 안 봐도 될 정도로 손실난 업체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는 이미 이제 회생 파산을 준비 중인 사업자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꽤 있으셔서 그분들이 이제 어떤 창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약간 자영업자 상담이나 뭐 컨설팅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수치에 이제 현혹이 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새로 한다거나 뭐 이런 네, 분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나 수익 구조를 아직은 이제 회계적으로 잘 접근을 못 하시거나 이제 실제 지금은 이렇지 않다. 좀 더 이제 경비가 올라갈 거고 매출은 좀 낮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상당히 놀래하시고 사실상 월마다 손실 나는 지표가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신고 상황 지금 시즌인데 법인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 손실이 나서. 예, 우선 법인세가 없죠. 오히려 환급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고 올해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 상황입니다. 네. 음식 숙박업 지수가 뭐 22개월째 마이너스다. 맞습니다. 사상 최장인데 이 부분이 특히 안 좋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뭐 우리 통계청의 국가 통계 포털을 보면 숙박 음식점 생산 지수가 103.8입니다. 이게 103.8이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2020년? 그러니까 2020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던 때예요. 거의 그때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이게 지금 22개월째라고 하는 거는 2000년에 이 숙박 음식점 생산 지수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후에 가장 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폐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예. 2023년에는 98만 6천 명 정도가 폐업을 했는데 거의 100만 명이 넘는 분이 폐업을 했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예. 그런데 음식점만 15만 8천 명이 폐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 24년에 80만 명이 폐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폐업하는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그러네요. 겁니다. 이게 줄 폐업이라는 표현을 언론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폐업이 많이 늘어나는데도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 이장원 대표님께서 아까 뭐 새로 그래도 자영업자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자영업을 뭐 좀 하지 말라요. 어떻게 권유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분이 자영업자를 한다 그러면 수익이 생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권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그분이 또렷한 뭔가의 아이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굴 따라서 이게 좋다더라, 누굴 따라서 이게 좋다더라 하는 경우에는 거의 이제 사실 이 창업을 막는 좀 거절하는 이제 하지 말라고 권하는 편이고요. 예. 그나마 그분이 이제 어떤 조직에서 배웠던 걸 기반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조를 좀 잘 지켜보고 그다음에 본인의 롤이 바뀔 것이다. 조직에 있었을 때는 조직의 그 뒷 배경으로 본인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와서 이제 한 기업의 대표로서 그 사업자를 대하는 거 이제 속된 말로 갑과 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단 하나에만 너무 루트를 이제 열어놓고 이제 거기에만 목매는 것보다는 다양한 루트까지 고민해봐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예. 중요한 문제는 특히 이제 기업 다니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분들이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소상공인 창업을 하려면 예. 협동조합 방문해서 실제 교육도 받고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딘지 이런 또는 어떤 품목들을 가져와야 되는지 상권 분석도 좀 철저히 상품 하고. 분석 철저히 하고 경쟁력을 뭘 가져가야 될지 고민하고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스킬에 기반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예. 심지어는 경영 교육을 6개월 동안 받게 해요. 경영 교육도. 그럼요. 기본적으로 경영을 알아야지 경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아예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니 왜 이게 정부라든지 아까 무슨 소상공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시스템이 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특성이 아닐까 되게 급하시거든요. 그 남이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내가 결정했는데 그냥 하면 되지. 그거 왜 네가 늦추라 그래? 철저히 뭘 준비를 조사하라 해서 그래? 성공을 해야 되니까 너무 그러니까요. 성급하게 하지 않도록 조금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문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는데도 그 마다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그냥 많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귀에 들어오는 말들 있잖아요. 네. 누가 프랜차이즈를 했더니 뭐 월 매출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나 났다더라. 이런 것만 듣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지금 무지무지 신중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창업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조금 부족한지만 좀 있는 건 아닙니까? 전혀 안 돼 사실 있어요? 뭐 관공서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급하세요. 그래서 예. 이제 우선은 내가 일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당장 나는 오픈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이런 마인드가 너무 많으신데 예. 제가 이 좀 속된 말로 좀 망하셨던 분, 폐업하시는 분들의 성격을 좀 보니까 첫 폐업한 번째로는 진짜 이 뭐랄까 숫자에 대한 감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말 그대로 그래요? 많이 팔면 돈 벌겠지 이런 개념이 있으셔서 사업 계획, 사업 플레이랑을 잘 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잘 될 거다 누구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한다. 하다못해 부가가치세를 그동안엔 소비자로 냈었지만 이제는 내가 사업자로 그걸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세금에 대한 관념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네, 무리한 하다못해 대출. 부동산 같은 경우는 LTV나 DSR이 있어서 그래도 제재라도 있는데 예. 사업은 제재 없이 그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거야 이런 마인드를 아직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그리고 기존의 소비 패턴을 못 버리시니까 뭐 월 150만 원짜리 리스 차량을 써야지 난 그래도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런 마인드도 많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직원을 무조건 써야 된다. 왜냐하면은 직원이 나를 시간을 자유롭게 해줄 거다. 예. 하지만 직원이 한 명 고용했었을 때
얼마의 수익을 벌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감은 거의 없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수치를 계산 안 해보시고 지출만 늘어나니까 몇 년 못 버티고 이제 고꾸라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 두 분 보니까 이게 자영업 뭐 하고 싶어서 하진 않겠죠. 좋은 직장 다니다가 그만둬서 할 수 없이 뛰어들지만 뛰어드는 과정에 사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입지 조사, 상권 조사 또는 경영 교육이 전혀 안 된 인생들은 나온다. 뭐 실제로 근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예. 거기 가면 예. 이제 상권 정보도 분석을 해주고 예. 컨설팅도 해주고 많이 해줘요. 그래요. 많이 하는데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않다.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인프라가 조금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한다. 이 정부는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가 워낙 어렵다니까 지금 추가 경정 예산, 필수 추경 예산이라고 최상혁 부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규모를 당초 10조 원 얘기하다가 이제 12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내용도 소상공인 지원 내용도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식 발표된 오늘 추경 12만 원 지원 내용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또 이게 좀 뭐 이 정도로면 될 건지 뭘 좀 보강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12조 원 사실 네. 늦긴 했습니다만 10조 원에 12조 원 한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재재난 쪽 대응이 좀 늘어나면서 사실은 산불 12조 재난? 원, 네, 산불 재난 그게 등. 조금 한 1조 이상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재난 대응 그리고 AI 인공지능 예. 이거 지금 우리가 너무 뒤처졌다. 이 산업 육성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취약계층 네. 지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예.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AI를 중심으로 한 통상 경쟁력 강화인데 이 부분이 약 4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거기서 이제 뭐 그 4조 원 투입하면 예.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나 이런 걸 하면 약 25조 정도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룸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수출 정책 바우처 네. 요 사업에서 이제 4조 소상공인 대책으로는 약 4조 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짜리 이거 이제 그 공공요금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부담 경감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담 경감 크레딧. 그래서 공공용 부담을 공공요금 좀 50만 원짜리 당시 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런 게 있고 이제 카드 우리가 카드를 썼으면 제가 카드를 전년 대비 뭐 몇 퍼센트 이상 썼다. 그럼 그 증가분을 오늘의 상품권으로 해서 환급해 주는 거예요? 상환 해주는 상생페이라고 하는 예. 환급을 해주는 그런 게 있고 저소득층하고 청년 신용자에게 약 2천억 정도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예. 지금 이거 갖고는 사실 거의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 정도 너무 규모가 적다. 너무 규모가 적습니다. 이거 갖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추경 규모를 가지고서는 연초부터 여야 지금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의견 대립을 벌여왔어요. 그 과정에 이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하자 그러는데 정부가 이렇게 빨리 조속하게 통과시키자고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 쉽게 합의는 보기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이정원. 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임시 국무회의를 뭐 이번 주말에 열기로 하긴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사실 더 큰 액수를 사실 말했었기 예. 때문에 뭐 30몇 조까지 얘기하신 바도 그러니까요. 있어서 근데 그게 뭐 다른 교수님들 의견도 저는 동의하는 바가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사실 내수 활성화까지 뭐 경기 진작용까지는 넘어가긴 어렵고 그냥 지금 사태를 조금 해결하는 정도의 그 에너지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6월 3일 이제 조기 대선 앞둔 상황에서 예. 그 전에 이제 좀 시장이 좀 돌아야지 그게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이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게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 내수 부진이 이제 저희가 자영업자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음식 숙박업 특히 내수가 워낙 안 좋은데 지금은 내수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수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때문에 뭐 내부 외환이에요. 네. 이러다 보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지금 한국은행은 1.5%로 잡았는데 뭐 1.5% 가당치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제 이 구조가 이렇거든요. 우리는 수출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예.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떨어지면 제조업들이 투자를 안 하죠. 네. 투자를 안 하면 생산이 줄겠죠. 소비자가 지갑을 닫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건설 경기도 우리 건설 경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건설 경기 완전히 지금 무너져서 심지어는 도급 순위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까지 지금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현상 때문에 외국에 있는 주요 그 평가사들, 예를 들면 뭐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캐피탈 이코노믹스 여기는 원래 우리나라를 아주 비관적으로 봤어요. 원래 금년에 1.0% 성장할 거다 그랬는데 이번에 0.9%로 그래요? 낮춰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3대 신용 평가사 중에 하나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회사가 우리 성장률을 이제 2.0%로 했다가 네. 이번에 1.2%로 낮췄고요. 네. 똑같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작년 12월에 2%였는데 지금 1.3%로 낮췄고 OECD도 2.1%, 1.5%로 낮췄고요. 예. 심지어는 아세안 3라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 조사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1.9%에서 1.6%. 그리고 이제 글로벌 IB 투자은행들이죠. 네. 여기 8곳이 제시한 게 1.6%였습니다. 그러네요. 심지어 그것도 좀 낮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우리 지금 대응한다 그러는데 이거 사실 너무 급하게 대응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거 대응을 잘해야 되겠으나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 초반 또는 0.9%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률이 뚝 떨어지면 뭐 자영업자들 어렵고 성장률까지 낮아지면 일자리가 이제 날아가는데 이미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해요. 지금 자영업자 수도 지금 많이 줄고 있는 거죠. 상황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좀 줄고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2025년도 되고 나서 월마다 지금 폐업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그러면 정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3년, 4년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폐업자 수가 급증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자영업자 수가 뭐 시중에 아직까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이제 경험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아닐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되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자영업자의 내실이 과연 좋은가라는 고민도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실. 네. 제가 많이 보는 게 사실 그겁니다. 어쨌든 직업상으로 많이 경험하는 건데 1인 자영업자가 진짜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맞습니다. 사장님이 늘고 있다. 예,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최근 통계로 봤었을 때는 예. 615만 개 중소기업의 거의 76%가 이제 1인 종사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 기업 수랑 종사자 수, 그다음에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예, 그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그 1인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용에 고용이 대한 있는 분들은 종업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을 만큼 맞습니다. 어려워졌다는 얘기고 네. 또 회사를 퇴직하는 분들 그래도 자영업 혼자 차린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있는데 근로자로 채용하는 조건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일하는 경우입니다. 결국은 1인 사업자지만 근로자를 뭐 4대 보험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 같이 우리 가족이잖아 해서 가족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사실상 그 가져가는 매출액이 가족과 n분의 1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는 정말 치명적으로 낮은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정말 문제가 예. 지난 연말 대비해서 지금 14,000명 정도가 줄은 거든요. 전체 숫자로 보면 전체로 552만 3,000명쯤 되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분기에는 9,000명, 네. 2분기에는 10만 명, 3분기에는 3만 명 이렇게 막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4분기 잠깐 올라왔다 다시 1분기에 지금 14,000명 줄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분기에 2만 5천 명이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1,000명이 늘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니까 요 사람들 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사람 2만 5천 명 줄은 사람 중에서 이게 아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간 사람이 11,000명쯤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폐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 한 명도 건사할 수 없을 정도로 월급 주고 경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자영업자인데 이분들이 회사를 직업 하던 일을 접으려고 해도 그 폐업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폐업하는 게 뭐 그냥 장사를 그만두는 것만이 아니라면서요. 빚을 어떻게도 정리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도 해제해야 되고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폐업이 그렇게 그 자체도 힘듭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업자 대출이라는 것을 이제 사업자라는 형태가 유지됐었을 때만 대출을 연장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폐업을 한다라는 존재 조건은 사업체가 없어지니까 그 대출을 다 갚아라. 갚아야 된다. 갚지 않으면 폐업도 안 된다.
라는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것을 이제 지원해 주려고 다양한 이제 시스템들이 또 생기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뭐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이제 소상공인 뭐 119 플러스라는 제도도 프로그램이 18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119 플러스 좀 핵심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프로그램은? 핵심적으로는 이제 지금 사업이 이제 곤란하신 분들이죠. 이 대출자 분들에 대해서 만기 연장해주고, 그다음에 금리 감면 조치해주고, 그다음에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해서 상환하시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은행에서 이제 2월 말부터 좀 서비스 신청을 미리 계획했는데 이거는 사전 상담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사전 상담. 네, 정부와 은행들이 좀 지원하는 소상공인 119 플러스인데 늘 이런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나면 바로 이런 불만이 나옵니다. 절차가 복잡하다. 지원 대상이 작다. 체감이 안 된다.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정부는 열심히 발표를 해요. 은행을 통해서 우리 적극 지원한다. 이자도 깎아준다 그러는데 뭔가 이 실감이 좀 안 나는 거. 뭔가 좀 안 맞나요? 지원과 영세상인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것과. 그게 사실은 이제 어려운 게요. 예. 이 정부 입장에서는 또 요번에 이제 한 저 소상공인 프로그램 같은 119 경우는 플러스. 플러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들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치는데 그게 이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 실제로 모든 사람을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정부가 예컨대 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사업자 등록 후에 90일 이상 사업을 했거나 혹은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아야 돼요. 아, 그 조건이 필요하다. 근데 예컨대 제가 뭐 61일째 알았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해달라 그러면 못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조건들이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 딱 맞춰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상공인 운영하시는 분들이 폐업하는 과정까지 가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거 챙길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뭐 정부 입장에서는 기준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 예. 예컨대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원상 나는 한 30년 만기로 해서 분할 상환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10년을 해라. 은행들 입장에서도 그거를 왜냐하면 은행들도 건전성 관리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정없이 늘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한계들을 이제 두다 보니까 그거 필요로 하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하고 그거를 지원하는 정부나 은행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이제 정부 지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조금 든든한 느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워하고 뭔가 맞습니다. 정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를 제대로 챙기지 않나 하는 또 불만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은행만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이거는 또 뭐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흡족한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새 출발 기금이라고 나온 건데 최초 생긴 건 사실 코로나19 때입니다. 그래서 피해로 이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줄여주려고 2022년 10월에 이제 도입한 건데 이것도 세 가지 이제 좀 지원을 해줍니다. 예.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아니면 상환 기간 늘려주거나 아니면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인데 이게 지금 기금은 사실은 지금 이제 이번에 1조를 늘린다라고 하면 한 2조 7,100억 원으로 늘어나는데 근데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청한 분들이 지금 뭐 어려워서. 거의 3월 말까지 거의 한 11만 9천 명 정도가 거의 한 18조, 19조를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이 프로그램에 이제 뭐 긍정적인 효과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니까 지원했을 거지만 신청을 했을 텐데 그분들이 다 받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수요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캔코가 떠안으면 이제 캔코 자체도 지금 부채 비율이 높은데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악순환이 좀 돌아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 제가 잠깐 좀 언급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새 출발 기금. 새 출발 기금 여기 이제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부실 차주가 있고 부실 우려 차주. 이미 3개월 연체가 돼 있는 사람이고 연체의 위기에 들어갈 거다 이런 사람이 이 두 가지 트랙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실 차주는 채무 조정.
채무 제정을 그러니까 해주고. 원금을 0에서 90%까지 원금을 탕감을 좀 깎아주고 해주는 거고, 탕감해주고. 그다음에 부실 우려 차주는 금리를 조정을 이자를 해주고 낮춰주고. 상환 기간을 좀 바꿔주는, 그러니까 늘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보시면 요 반드시 요 조건을 확인하시고 내가 부실을 지금 당장 부실 연체는 안 됐으나 연체가 될 것 같다 가면 신청하세요. 하셔야 돼요. 연체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럼 이런 프로그램 적극 사용하셔야 되고요. 원래 금액도 20조를 만들었다가 30조로 갔다가 지금 40조로 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다라는 의도를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건들 좀 알아보시고 이제 채무의 유형도 뭐 담보대출을 했느냐 신용대출을 했느냐에 따라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우리 세무사님한테 컨설팅도 좀 받으시고. 그래서 이 새출발 기금에 대한 신청이 꽤 늘고 있네요. 네. 자, 뭐 캠코 은행권 지원 얘기를 했는데 지원은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지만 또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바라는 데는 못 미치는데 좀 거꾸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게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늘 경기가 어려울 때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된다. 그래서 좀 더 뭔가 경제 구조 차원에서 전반적인 큰 그림의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자영업자를 조금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이제 거시적인 거는 사실 교수님이 더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약간 좀 미시적인 자영업자분들의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아까도 언급을 좀 해드렸지만 준비를 좀 체계적으로 하고 나오셨으면 준비를 좋겠습니다. 철저히 하자.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 무작정 뛰어들지 말자. 많은 분들이 뭐 폐업하고 어려운 환경에 이제 대화를 나눴지만 사실 지금도 매출을 잘 벌고 본인의 자영업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드 가지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그 산업군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었고 그걸 체계적으로 전략화됐고 그다음에 제가 경험하기에는 7년인 것 같습니다. 7년이니까. 그러니까 통계 포털에도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나 어느 업종이나 3년 지나면 50%가 폐업하고 7년 지나면 75%가 폐업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경험했는데 7년 정도 지나신 자영업자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모든 사이클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이제 체화된 뭔가 노하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하고 나오면 굳이 그걸 경험하지 않고 7년 이상을 버틸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안일하게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철저한 상권 분석 준비를 하자.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중요한데 이미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뭔가 체계적인 구조조정. 이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쓰니까 참 조금 좀 잔인합니다만 이 부분 산업구조 차원, 경제구조 차원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좀 많은 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예, 우리 세무사님 말씀하신 거 잠깐만 한 가지만 거드리고 하면 개인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는 사업 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구역 안에 들어가려면 사전에 당신은 어떤 품목으로 할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경제 교육은 어떻게 이거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공산주의자 이러겠지만 그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이제 제도가 이제 그런 걸 해주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 개인의 욕구와 구조 제도를 좀 맞춰주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실은 새출발 기금이 됐건 소상공인 119 플러스가 됐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를 해야 하냐면 개별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상권별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유일하게 성공적인 사업이 하나가 이 상권별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상권별. 그래서 거기 소상공인 하나를 뽑아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상권을 보고 분석해서 어떻게 구조화를 하면 이게 경쟁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고민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선진국의 경우 소상공인 비율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다 고용된 사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좀 키워야 돼요. 규모를 키우자.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예를 들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같은 거를 좀 키워서 사람들이 전체 공유하고 협력하고 협동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고 그걸 통해서 상권을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 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황과 또 회복 대책 관련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진 서강대 경학부 교수,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주거 선호 지역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따라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건데요. 어떤 공약들이 나오게 될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선 앞두고 매물을 조금 거둬들인다는 보도가 좀 나오는데 뭐 왜 그럴까요? 집주인들이 뭐 좀 대선 이후 집값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일단은 불확실성이 싫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대선 이후에도 이어질 거라는 기대를 안 하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여권인데 민주당이 이제 또 당선이 돼서 당이 바뀌게 되면은 조금 또 정책에 대한 기반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6월 3일 대선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뭐 이제 한 5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자, 과연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후보들이 나올 텐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당의 정체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부분이 조금 주목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주목하세요, 우리 지금 이제 소장님?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탄핵 전국 이후고 계엄 이후기 때문에 민주당 쪽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나오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추진해왔던 규제 완화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서 조금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규제를 뭐 강화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역으로. 왜냐하면 또 대선에서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른 방송에 나왔던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 내용을 봐도 예. 시장에 좀 자율적에 맡기자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제를 더 강화하기보다는 있는 내용들을 조금 챙기는. 그래서 지금 가장 2025년도에 부동산 키워드 하나 꼽아라 그러면은 공급 부족이거든요. 공급 부족. 늘 그래서- 공급 부족 얘기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아도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뭐 윤석열 정부가 해온 그런 그렇죠. 걸 좀 이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두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 말고는 공급할 방법이 없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이제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이라 그래서 정비 사업 하는 안이 하나 있고 또 3기 신도시라고 하는 신도시를 추진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작년 11월 달 계엄 이후로 거의 정지가 되어 있거든요. 재건축 촉진법도 지금 통과가 안 됐죠. 그렇죠. 지금 거의 모든 정책이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나 일반 그 시민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서 공급 쪽으로는 저는 기대는 하고 있고요. 공급 다만 확대는 기대를 한다. 예, 다만 이제 세금 완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 서울은 계속 갈 것 같고요. 다만 좀 지방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세금 완화나 대출 완화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지방 또 표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혹은 수도권 외 비수도권 지역들은 좀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책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금과 대출 완화가 되더라도 수도권 이외이죠. 그렇죠. 수도권의 경우, 특히 서울의 경우, 특히 비싼 집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세금이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요? 일단은 취득세는 지금 1주택자들한테는 중과가 돼 있지 않고요. 예.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와 네. 양도소득세 부분들일 텐데요. 예. 양도소득세는 일단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가 유예돼 있기 때문에 일반 과세로 진행이 되고요. 예. 문제는 보유세인데 보유세. 지난 정부 2020년도가 사상 최대의 종부세가 나왔었어요. 2020년. 예, 강남권에 집이 대형으로 두 채 있으면 2억씩 나왔거든요, 종부세가. 그래서 이제 그것들 이제 공시지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준세약 기준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95%까지 잡았던 것들이 이제 반영된 것들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것들을 60%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공시가 현실화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실질적으로 아마 민주당 정부가 되게 되면은 90%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70%, 80%까지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공시가 현실화율이. 예,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보유세는 좀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예측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공시가 현실화율만 조금 올려도 그렇죠. 세금이 크죠.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폐지하고 뭐 낮췄었죠. 새로운 걸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네. 민주당 정부에서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세수 부족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수 부족. 민주당의 기조가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 집값이 비싼 쪽에서 세금을 더 걷어서 좀 서민들한테는 좀 세금을 좀 쓰는 방향들로 기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좀 우려하고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예. 한때 이재명 대표가 뭐 기왕에 토지의 공공성을 중시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비싼 집들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세금을 무겁게 매겨서 좀 나눠준다. 뭐 국토 보유세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입장을 바꾼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도 이쪽 같다 저쪽 같다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대표는 아니고 이제 후보가 됐죠. 전 후보, 예, 전 대표. 후보님도 어떤 인터뷰에서는 그걸 또 한다고 얘기했다가 또 반격이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또 안 한다고 하셨다가 그 아이디어를 버렸다 이렇게 예. 얘기도 해요. 예.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실질적으로 당선,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의 그 최종 후보가 돼서 공약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최근에 가장 최근의 인터뷰를 보면은 강화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국토 보유세에 대한 얘기는 들어간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거였었는데 그 아이디어는 이제 예. 포기했다 이거죠. 예, 근데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당분간은 지금 집주택의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지거나 그렇지 않은 시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좀 파격적인 정책이 나올 때는 주택 가격이 급하게 오르거나 급하게 빠질 때 나오는데 지금은 거의 정지 상태예요. 네. 그래서 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50일 정도 이후까지는 의사결정을 미루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세의 변동이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 시세 변동이. 그래서 일단 공약 나오는 거 보고 그때 예. 한번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 차원에서 이제 재건축 그 촉진 특별법이죠. 이제 네. 그걸 이제 통과시키려다가 지금 멈춰 있는데 공급 확대를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온 것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민주당이 살 것들이 조금 내용이 좀 달라지나요? 아니면 달라질까요? 어떻게 혹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든 아니면 재건축이든 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든지 아니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민주당은 거의 유지나 보완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은 의견을 보였던 곳이 어디냐면 경기도였었어요. 경기도? 예, 일기 신도시의 노후개시 특별법은 예. 국민의힘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도 그 노후개시 특별법을 추진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들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기 신도시, 예를 들어 네네. 분당이라든지 그렇죠. 일산 이런 데 예. 그런 분들은 좀 속도가 네, 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서울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서울로만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럼 경기도의 새 아파트들이라든지 교통망이 좋아지게 되면은 서울에 몰리고 있는 수요들을 좀 물기를 돌릴 수 있잖아요. 분산시킬 수 있고.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서울의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있는 이런 좀 그 신도시의 노후개시 특별법에 해당되는 그런 좀 신도시들은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지적 같아요. 경기도 분야,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생각이 좀 비슷하다. 그렇죠. 접점이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부동산 수요만 보면 똘똘한 한치 현상이 워낙 강화돼 가지고 서울의 주요 좋은 지역, 주거 선호 지역 집값만 계속 오르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전체적인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많이 이 부분은 좀 걱정을 하고 있겠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싱크탱크 부분에서도 서울에 몰리고 있는 수요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서 의견들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시장 전문가든 제도권 전문가든 아니면 좀 학계에 있는 분들이든 똘똘한 한 채의 좀 병폐들, 문제점들을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서울로 몰리는 수요들을 좀 막기 위해서 지방을 조금 완화해줘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아마 서울로만 몰리고 있는 유동성을 지방에 조금 돌릴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급격한 상승률이 좀 낮아지거나 오히려 지방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6.3 대선이 끝난 이후에 조금 부동산 매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수도권에서 이제 경기도 쪽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까요?
저는 일단 분당이 제일 앞서가고 있고 제일 분당.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분당의 재건축들, 그러니까 서현동, 순회동, 정자동 그리고 이제 임해동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선도지구로 지정됐거나 선도지구 지정과 상관없이 가장 먼저 가장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이 지역에 아마 재건축들이 활성화되면은 다른 지역들도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들. 네. 일산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수익성이 낮아서 속도가 나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좀 있었던. 일산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자체 수요도 많고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도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일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주변의 시세가 낮아요. 그래서 주변에. 실질적으로 건축비를 투자해서 신축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면 차라리 주변에 있는 신축을 사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는 사업성이 낮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예. 일산 주변에 굉장히 또 많은 신도시들이 생기고 개발되고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대곡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산 신도시의 가장 큰 적은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고양시 내에 있는 덕양구거든요. 덕양구. 예, 뭐 삼성, 삼성. 덕은, 원흥, 원당 그리고 뭐 이런 향동 신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예. 그걸로 수요가 또 뺏기고 있고 더군다나 또 GTX-A가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개통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파주까지도 수요를 좀 뺏기고 있고 그리고 한강 건너편이긴 하지만 일산대교 넘어오게 되면은 김포도 하나의 경쟁지거든요. 그래서 일산 신도시는 지금 신도시로서 노후계획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빨리 새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으면은 주변으로 계속 수요를 뺏깁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뺏긴다. 사업성도 낮은 데다가 예. 경쟁 공급이 많기 때문에 예. 이 두 부분에 좀 리스크가 분당보다 많다 볼 수 있죠. 이 공급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를 조금 재건축 활성화 위해서 폐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를 했죠. 네. 그러면 민주당 정부가 되면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살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정확히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3프로 TV에 나와서 들은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네. 그냥 비싼 주택들은 비싸게 내버려두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비싸서 사는 사람들은 네. 자기 돈으로 사는데 그 네. 사람들을 1주택자라면 예. 막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초과이익 환수금에 대해서도 이것들을 굳이 억지로 거두려고 하는 것들보다는 자연스럽게 걷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예. 강화하기보다는 예. 시장의 논리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분양가가 낮거든요. 분양가가.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분양가가 조금 좀 시장 논리에 맞아야지 돈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낮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지는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서 분양가 네.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가 좀 낮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분양가가 높다고 느끼는데 상한제 지역의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이 이제 조합원들이 내는 부담이 더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논리에 맡기자는 의견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저는 더 강화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폐지는 못하더라도 완화는 하지 않을까. 내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주지 않을까 정도로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하여튼 이제 명확하게 공약이 나와봐야 되니까 공약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또 좀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 관련해서 전월세 이 갱신 주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꽤 세입자들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대로 갈까 아니면은 좀 더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갱신 주기를 늘리지 않을까? 이건 집주인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양쪽이 다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연초에 그 영구적으로 갱신권을 주자라는 영구적으로. 안이 한번 나왔다가 그 역풍을 맞고 들어갔었고요. 또 한 번은 10년은 유지해 주자. 10년이나. 예, 그래서 그 민주연구위원회에 거기서 또 의견을 냈는데 그래요? 그것도 역풍 맞고 다시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장 논리를 하자는 얘기가 지금까지는 이제 논리인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임대차 입법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요. 시장 가격들을 3중, 4중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가격에. 네, 그래서 이것들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시장 가격이라고 하면은 예측이 가능한데 네. 어떤 것들은 쓰고 어떤 것들은 안 쓰다 보니까 이 시장에 뭐 2중 가격, 3중 가격이 생기다 보니까 세입자분들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임대인들도 이게 예측이 가능해야지 다주택을 해서 임차 물건을 내놓을 텐데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다주택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임차 매물을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임차인들도 나중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또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싸리 좀 낮은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예. 오히려 지금 소비자, 그러니까 수요자, 임차인 입장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지금 불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는 기사가 전세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이 그래서 줄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줄고 있어서 예. 이건 인권 임대차 입법의 전 부작용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전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임대차 입법의 예. 규제는 폐지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보완하는 좀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 한때는 이제 임대차 입법에 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네. 임대차 주기를 더 늘려야 된다는 게 이제 뭐 민주당의 생각이다 단톡방에서 돌았는데 그거보다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완화해야 된다. 민주당이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은 임차 물건을 공급할 사람이 필요한데 정부가 할 수는 없거든요.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예.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좀 부작용이 있고 수익이 안 보이는 것들을 투자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임대인들한테도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임대차 입법은 임차인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게 임차인을 위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래요? 임대인한테는 전혀 이득이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아마 다주택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네, 다주택자가 있어야 또 임대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다주택을 막으면 임차인이 갈 곳이 없어지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요. 자, 이 대선이 지금은 정중동이라고 하는데 뭔가 대선의 이 공약들이 집값에 얼마나 앞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할까요? 대선 공약이 미칠까요? 공약은 초반에 잠깐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수급이거든요. 수급. 수요 대비 공급이 해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수요가 좀 커졌는지 줄어들었는지 그래서 결국 시장 논리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처럼 똘똘한 한 채 기조로 정책이 다 포커싱이 돼 있다 보면은 서울 수요는 계속 끊임없이 증가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좀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법이 나올 것인지 오히려 이런 것들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하면은 지방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똘똘한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 경우에 정부가 지금 LH를 통해서 악성 미분양, 준공업 미분양을 사준다고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끔찍도 안 하잖아요.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그건 정부가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사서 자연스럽게 임대 시장을 만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방은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지금 미분양이 낮다는 얘기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문제거든요. 수요가 없다. 그래서 굳이 수요가 없는 주택들을 사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서울 수도권에 더 많은 광역 교통망과 임대주택을 만들어주는 게 더 저는 더 좋은 정책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방은 다주택자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다주택자들? 지금 다주택자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매매도 활성화 안 되고 임차 물건도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방도 보시면 매매가는 안 올라가지만 전세 가격은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실수요하는 주택들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한다고 하면은 좀 투트랙 전략으로 서울 주도권은 조금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지방은 좀 완화 정책, 특히 취득세부터 좀 중가를 낮춰주는 방안부터 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에 사주는 것보다 수요를 진작시키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공약과 부동산 시장 영향까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만큼 자영업자가 많은 곳이 드물죠. 자영업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선진국의 배 수준입니다. 집 밖에 나서면 밥 사 먹고 물건 사기 정말 편리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입니다.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바뀐 것도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정부 지원 대책도 은행권 이자 감면도 수시로 발표되지만 좀처럼 나아지질 않습니다. 자영업 대책이라는 게 과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